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전공이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전공의 사직서 모두를 제출하고 다음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국의 의대생들도 20일 동맹 휴학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고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엔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의료진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극심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치킨 게임이 아니라 최선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임을 양쪽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건 사고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 밤에 전남 여수 국가산단의 한 화학 공장에서 배관 파손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어제 저녁 오후 7시 5분 여수시 화치동 여수 국가산단 내 동성케미칼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고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방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는 공장 배관이 터지면서 액체 형태의 화학물질 다산화 디큐밀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과 안전조치를 진행했는데 배관이 파손되면서 화학물질이 노출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배관이 파손된 직후 이 자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면서 누출된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해 단단하게 굳은 상태로 외부로 이 화학물질이 누출되지는 않았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출된 이 다산화 디큐밀은 전선 피복 등의 생산을 위한 소재로 화학물질이 노출됐지만 누출 10여 분 만에 안전조치를 완료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이번 배관 누출로 모두 800kg의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기에 조치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계속되는 화학물질 노출과 이 폭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 가지 더 듣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광양항을 출발한 화물선이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침수하는 해난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어제 저녁 광양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1959톤급 화물선 금양 6호가 서귀포항 남서쪽 61km 인근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 선박 침수 사고가 발생하자 구조 작업에 나섰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침수 화물선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원 1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나머지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해당 선박은 철강을 싣고 중국어로 향하던 선박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마친 해경은 현재 침수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 선사와 선박 인양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기울어져 표류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 추후 인양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산단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여도학원의 여도초등학교, 또 중학교 최근에 공립화 전환을 앞두고 있죠.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공립화 찬성 입장과 또 지역 정치 일부 인사들이 공립화 반대 입장을 내면서 지역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 여도학원이 운영하는 여도초등학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위험천만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해 학교 공립화 전환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 지역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여도학원 공립화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이 공립화 전환을 결정해야 되는 교육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봉계동 아주타운과 대광 오트빌, 노얄 골드빌, 신동아 아파트 등 주민 500여 명은 최근 학교법인 여도학원과 여수시 교육지원청에 여도초등학교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제출하며 공립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학교가 이 공립화 추진과 관련해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여도학원 학부모들과 이 교사들의 공립화 반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을 대상으로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예, 학교 공립화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 또 학부모, 교사들의 공립화 반대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도학원 이사회의 공립화 추진 결의에 대해 지역 일부 정치권과 학교, 교사,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로서의 장점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도학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사립학교로서의 여도학원이 전국 단위 각종 대회에서 성과가 높고 또 특성화된 교사 재직 역시 여도학원의 장점으로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산단 근로자 자녀 대비 일반 학생의 입학 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공립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립화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학부모들은 여도학원의 공립화 논의를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사회나 학생,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비가 얼마로 산정될 것이냐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최근 광양시의회 의정비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산정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산정하기 위해 10여 명 안팎의 의정비 심의위원을 유촉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폭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정리를 해보면 이 의정비의 현 지급 규모인 월 110만 원 정도인데 한도인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그동안 광양시 의회의 의정활동비가 전남 도내에 있는 타 시군 의회보다 높은 편이고 또 높은 금액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회가 150만 원이라는 최대치 금액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규모가 최소 130만 원은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더군요. 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광양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 대비 15에서 27% 오른 130에서 150만 원 규모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 광양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언론을 통해 현실적으로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시민 여론조사와 함께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차별로 의정비를 늘려가는 단계별 인상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높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 의회 의원들 현재 의정활동비 상한액인 110만 원에 월정 수당을 더해 1인당 4,039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금액은 순천시 의회 의원들의 4,053만 원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통적인 상권이라고 하는 곳들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바로 신기동에 있는 흥국상가가 아닌가 싶은데, 오랫동안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공간도 좀 부족하고 상가 환경이 열악해서 쉽지 않은 모습, 그런 관련된 민원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수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흥국상가 가운데 주차장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네, 이 흥국상가는 여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 상가입니다. 예. 여수시는 수년 전부터 이 흥국상가 일대가 주차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서 2018년 신기도 흥국상가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국비 58억 원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예. 이후 2020년도부터 인근 상가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이 주차장 건립이 시작되나 싶더니 3년 지난 지난해 22월에야 공사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가림막만 설치했을 뿐 수율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경기도 좋지 않아서 상가마다 임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대했던 주차장마저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 얘기 들어보시죠. 12월 달 초에 펜슬 이거 치고 뭐 어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할 것 같았는데 지금 2월이냐 중반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차하기도 힘들고 마을로만 지금 주차장 들어온다 하는데 안 들어오고 주차도 지금 펜슬이 좀 앞으로 나온 바람에 한쪽밖에 못 해요. 양쪽으로 해놓으면 차가 못 지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도 있고 그래요. 막 아저씨들이 좀 그런 사람들을 악을 쓰고 차 빼라고 막 일단 소비자나 이렇게 뭐 사러 오신 분들이 주차가 일단 불편하게 요즘 차 없으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국상가를 가면 주차하기 불편하다 해갖고 다른 데로 가버리지.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솔직히 이거 하기 전까지는 좀 그런 대로 했는데 이거 치고 나서 진짜 매출 많이 떨어졌어요. 차들이 안 오고 2층으로라도 주차하면 암만 해도 공간도 있고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더 힘들죠. 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신기동 공영 주차장인데요. 원래 있는 주차장과 인근 부지를 포함해서 주차 타워를 건립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주차 면도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만큼 손님도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답니까? 이 현재 주차장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시 주차 지원팀을 통해서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이 여수시가 계획했던 타워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가로지르는 소방 도로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주민들 통행을 위한 보행로를 만들어 달라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설계도의 전면 수정과 이에 맞는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이 공사 용역업체가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사 중단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인근 주민들의 보행로 요구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인근 주민들은요 보행료 요구는 맞지만 공사 지원이 무조건 보행도로 인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가 현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개 상가를 철거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 인해서 보상 문제가 늦어졌습니다. 또 현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행 중인 소방도로가 끊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요. 신기남 1길 26부터 26-9까지 주민들은 통행했던 소방도로 한쪽이 끊기게 됩니다. 이 수년간 오갔던 길이 없어지면 재산권, 이동권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요. 최소한의 통행을 위해 주차타워 한쪽으로 보행로를 주장했고 여수시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공사를 위한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여수시는 철거도 하지 않고 지연에 대한 모든 이유를 주민들 탓으로 넘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수 신기동 이명희 통장 인터뷰입니다. 주차 타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얘기도 없이 이것을 막아버린 거야, 소방도로를. 그럼 여기 소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던 우리는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니까 서로 양보를 한 거지. 주민들도 저기를 그러면 막는 걸로 하되 여기를 인도를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청 직원들도 예 그러면은 그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2, 3개월이 흘러버렸네요. 이게 좀 기간이 걸립니다. 다시 도면을 그려야 되고 하니까 도면을 그려야 되기는 맞지. 그렇더라도 여기 왜 철거는 안 하냐고요. 철거는 여기 전봇대도 지금 뜯으려고 지금 전선도 다 없어졌잖아요. 여기 앞에. 근데 저것도 그냥 멈춰져 갖고 있고 그때 담당 공무원이 그랬거든. 철거는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정확히는 모르고 그때 여기 담당하는 소장님이 시청에서 이게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여수시와 주민들의 의견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설계도 수정은 진행 중이고 주민들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여수시에서는 아직 철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여수시에서는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월 중 철거를 시작해서요 3월 말까지는 철거를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철거가 시작되면 신기동 공영주차장 부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가 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공사 마무리는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역업체의 도면 변경, 행정 절차에 따라서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던 주차장 공사가 계속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죠.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요즘 뭐 NGO 단체들은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가 정기총회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여수 YMCA도 어저께 한 80명 정도 회원들이 참여해서 총회원들이죠. 대의원들이 참여해서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고요. 오늘은 또 여수 지역 8개 사회단체들 뭐 YMCA, YWCA, 정교조, 환경연 등 8개 단체가 모여서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라고 협의체를 결성하고 있는데요. 이 여수 연대회 정기총회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그만큼 정기총회를 마쳐야지만이 올해 1년 동안 좀 계획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범식 뭐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결의대회 성격이죠. 결의대회 총회. 성격. 열심히 하자. 예. 그죠? 왜 하십니까, 그죠? 김석 총장님?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근황 여쭙겠습니다. 네, 순천은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뭐 소각장 이슈도 있고 또 자벌도 관련된 노동자들 일단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은 집단 이제 직장을 잃게 된 상황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단체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순천시 주민참여 조례에 따라서 정책 토론회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NGO가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전남 네트워크를 순천 YMCA가 맡고 있는데 이 예산이 1년 예산이 그냥 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에서 영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운영 그렇게 비용도 전체 많지 않습니다. 17개 시도 광역의 운영 그 사무국 운영이나 아니면 뭐 관계 맺는데 대략 한 2억 5천 정도 있는데 그게 1년에 전국이 2억 5천. 네, 전국이 2억 5천이 그 예산이 삭감됐고 그렇게 2억 5천 중에 전남으로 내려오는 것은 한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전액 영원이 돼서 네트워크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어제 전국적으로 좀 총회를 열었는데 이번 차제에 좀 잠시 멈춤하고 조직을 좀 돌아보고 사회적 경제에 진짜 알곡을 찾기 위한 방법을 좀 하자 뭐 이런 논의들이 좀 됐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비영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또 기존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요즘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좀 현재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월급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민사회에서도 너무 열정페이를 떠나서 희생만 강요되는 이 상황들이 좀 너무 한계에 좀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착잡한 이야기긴 한데 얼른 좀 그야말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주제로 넘어가죠. 4월 10일 총선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게임 법칙이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 오늘 정리해 볼 텐데 일단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현행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고 뭐 설왕설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4년 전 총선 때 거대 정당의 꼼수로 지적됐던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조금 더 진일보한 만큼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선거구 관련된 이야기인데 순천 지역을 어떻게 할지 아직도 좀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여수와 순천을 묶어서 가불병 뭐 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광양 곡성 구례는 원래대로 좀 그냥 돌아가는 모양새. 여기에 대해서 여러 또 그 선수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뭐 서울 가서 뭐 대표들도 만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죠. 시간 되는 대로. 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를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로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뭐 병립형으로의 회귀 가능성도 나오고 있던지라 이게 좀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어떨지 궁금한데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립형은 지난번 8년, 12년, 16년 전 시스템이에요.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그냥 정당 지지율 투표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건 행태인데 아마 그건 힘들 거다. 기존의 시스템은 준연동형이니까 아마 새로운 선거 방식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합의가 없으면 기존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준연동형인데 현실적으로는 준연동형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입니다. 예,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대신 이제 양 정당의 느낌은 달라요.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참여하는 형태고 민주당은 범야권,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범야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결집하느냐. 네, 소수 정당을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47석을 놓고 봤을 때 소수 정당도 어떻든 몇 석은 가져가야 되니 아마 선거 연합 정당 형태로 임의로 만들어 놓고 선거가 끝나면 각자 정당으로 가는 형태. 그 방식을 하되 아마 47석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내부 사람들 만나 보면은 중앙 정당에서요. 어떻든 많이 가져온 것보다 소수 정당이 좀 배려를 해서 어떻든 향후 국회가 21대 국회가 조성되면 200석에 가까운 범야권 형태의 가는 형태. 그래서 위성 정당은 국민의힘은 정확히 위성 정당이죠. 하지만 나머지 범야권은 선거 연합 정당으로 좀 대응해서 선거 이후에 각자 자기 정당으로 찾아가는 형태니까 느낌은 약간 다른. 조금은 다른 것 같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크게는 진보당이나 녹색 정의당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큰 텐트를 민주당은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녹색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정확한 아직 결정은 저도 아직 안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당이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김석 총장께 이어서 총평 듣겠습니다. 네, 일단 병립형으로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준연동을 하려면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선거제도는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4년 전에 준연동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병립형 회기를 바래왔었고 준연동이나 연동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예 그냥 테이블 자체를 함께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병립형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협의 끝에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져갔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말에 의하면 병립형에서 준연동으로 오는 데까지도 굉장히 큰 역사적 진보였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선거제도는 지난 4년 전 선거제도를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게임의 법칙이 정해져 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게임의 법칙이 정해져 버린 상황인 것에서 좀 다른 문제는 거대 정당이 이미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위성 정당을 좀 준비 중에 있었던 것 같고 발기인대까지 끝냈고, 예. 근데 민주당은 다만 이 준연동형 안에서 비판받았던 위성 정당 뭐 의원 꺼지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정부의 뭐 심판 또는 뭐 검찰 독재의 그 처리를 바라는 모든 그 야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빅텐트를 치자라고 예. 하는 것들을 좀 제안해놓은 상태에서 이 정치적 협상이 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는 그러나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근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비례대표제의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정치 선진국인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 뭐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관이라든가 정치학자들의 입장은 비례대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소 정당에 대한 배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다양성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비례대표제 구성의 주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든 위성 정당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좀 더 비례대표제가 지향하는 가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든 다양한 사회적 약자층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원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구성의 흐름들을 본다면 어떻든 이게 소수 정당이 원내 진출을 한두 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게 가치를 좀 둬야 되지 않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군소정당에 대해서 왜 배려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표의 등가성이 그대로 지금 무속수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마치 군소정당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다소의 가치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만 얻으면 무조건 다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병립형이든지 간에 준연동이든지 간에. 무슨 이야기냐면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국민이 표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에다가 비례의석에다가 10%를 줬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성격과 좀 다른 귀족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연동형이든 연동형 제도 안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군소정당에게 배려하는 차원의 그 선거제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계적 생각해요. 배려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기계적으로 어떻게 이걸 배려를 해요? 김대중 의원 말씀 듣고 다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내에서는 지역구가 그 국민들을 원하는 각 분야, 과학이나 뭐 농어촌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회복지나 장애인 노동, 이런 대표성들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지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회로 보내는 측면과 어떻든 국민들은 정치적 요구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국회가 어느 1당이나 2당 정도의 뭐 독점 소수당으로 갔을 때의 정치적 독재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원 구성의 다양성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함축장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 비례대표 현재 47석이 너무 적어요. 이러다 보면 한 100석 정도로 가고 지역구가 한 250석에서 350석 정도 가서 100석 정도로 비례대표에 배정해 주면서 원 구성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원회에서 좀 치열하게 상임위에 활동하는 그런 쪽으로 좀 비례대표의 잠정적 방향들을 잡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뭐 여론의 다양성을 좀 잘 담아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은 공통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뭐 총선 관련해서 저희가 다 짚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비례대표를 좀 골자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선거 연합 정당이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투표 용지 길이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3지대라고 불리는 개혁신당이 조금씩 진영을 갖춰가면서 그 원내도 5석으로 이제 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디에 국민들이 정당 투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도 많은 국민들의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석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동일한 입장이고, 다만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비례정당은 연합정당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합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빅텐트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와 관련해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파들이 조금 그 사퇴하는, 배진교 의원이 좀 사퇴하는 경우도요. 진보당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참여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득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 기본소득당의 뭐 용해인 의원이나 이런 쪽도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당들이 지금 현재 3%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 공천 룰을 어떻게 함께 정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 1명, 아니 그 비례연합정당 1명, 뭐 민주당 1명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의 등가성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갖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양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고는 이 협상은 대단히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 거고,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좀 그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그 비판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사그러들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어떻게 공천받느냐와 더불어 가지고 비례정당의 순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광주 출마 여부와 함께 개혁신당이 과연 정당 투표에서 얼마의 득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그 이낙연 대표 측이 이제 새롭게 의원들 들어오면서 이제 5명으로 어떻든 현역 의원이 되면서 네. 이준석 지지하던 20, 30대 혹은 또 전통적인 이준석 지지 세력들이 또 탈당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이건 뭐냐면 아예 뭐랄까 정당의 정책에 있어서 이질적인 집단이 모인 거에 대한 그렇죠. 진성 당원들의 반발들. 정체성이 도대체 여기는 뭐야? 뭐 그렇죠. 이런 반응인 건가요? 예, 보수에서 뭐에서 진보까지냐 이것도 아닌 것고, 그리고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자체 내 찬반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이질적인 것을 임시로 선거 때 봉합시켜서 나오는 측면들, 그리고 실제로 개혁신당 내에서 호남을 지지 세력으로 했던 그 이낙연 대표 측이 과연 강주 전남 지역에서 일정하게 당선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지 우리 도민들 입장 속에서는 약간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강주 전남에서 만일 떨어졌다고 한다면 정치적 생명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광주 출마를 안 한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을 거다. 할 수 없을 거다. 지더라도 수도권에서 장렬히 지는 것이 오히려 차기를 도모할 수 있지, 강주 전남에서 지역구에서 떨어졌을 때는 이건 정치적으로 회복 소생하기 불가능.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럼 결국은 개혁신당 내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예. 지역구에서 많이 나와야지 어떻든 비례대표에서 일단은 뭐 개혁신당은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그죠? 비례대표도 독자적인 정당 이름으로 가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역구는 많이 내면 좋겠지만 강주 전남에서 현재 여론을 보았을 때는 쉽사리 후보 내기 힘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선거구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역에 또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순천 분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애초에 선관위의 그 안을 보면 그냥 서부권이 하나가 줄고 동부권이 하나가 느는데 그 하나 늘어나는 것이 순천의 분구란 말이죠. 근데 느닷없이 여수 순천을 합쳐서 가불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순천 지역에 출마를 할 예정인 예비 후보들은 모두 다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석 총장께 먼저 좀 총평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순천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약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구를 회복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랬습니다. 선거구를 회복하겠다는 거였어요. 선거구를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번에 총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다른 지난번 4년처럼 혼란스러움이 반복될 건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구와 관련해서 어쨌든 순천이 여수보다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게임의 룰에 따라서 여수 분구를 따져놓고 본다면 순천을 분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근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여수를 붙여가지고 여수 순천을 붙여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가불병으로 한다. 참 이게 황당하죠. 황당한 일이죠. 여수 사람들도 황당하고 황당하죠. 황당해. 순천 사람도 황당하고. 그러면 결국 어디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순천 약간하고 여수 약간하고 합쳐가지고 선거구 하나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도대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그 반발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런 논의는 저는 여수가 국회의원이 2명이다 보니까 아마 그 진원지는 여수 국회의원들이지 않냐. 진원지는 여수 국회의원이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느냐. 서부 쪽보다는 오히려 여수 쪽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 국회의원이 2석인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논의의 공방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여수을 김혜재 국회 예비 후보죠. 현재 좀 국회 현역 의원은 뭐 거의 난리난 분위기더라고요. 예. 뭐 여기 진보당 후보들도 그러고 아마 을 지역이 하면 난리 난 건데 아마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보는 거고, 대신 저는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하나, 이번 선거구 일정이
1년 전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2년 전에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되고 법상으로는 그리고 1년 앞두고 국회로 넘겨야 되는 그래서 국회에서 1년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60일 되도록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일단 내부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영남 선거구 획정을 맡아요. 어차피 자기 이제 구역이니까. 민주당은 호남 쪽의 선거구 획정을 좀 담당하는 양당이 서로 그렇게 좀 서로 맡긴 거더라고요. 민주당이 영남 가지 않으듯이.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그것도 참 웃긴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죠. 자기 그냥 밥그릇이다 생각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 차원에서 이미 구획과 관련된 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결정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 속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강주 전남 특히 전남의 정치적 중심은 민주당의 정치적 중심은 저는 서부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려를 했잖아요. 선관위안이 전남 동부권 지역 시민들이 보기에는 선관위안이 가장 좋아요. 선관위가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만들면서 순천을 2개로 나누고 그리고 서부 쪽을 줄이는 것이 인구의 등가성이라든가 지역적 배분에 맞다고 해서 올렸는데 민주당 내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봤는데 역시 지금 엎으려고 주저주저한 거에 대한 전남 동부권 지역의 시민들의 좀 불만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여기 가지 않을 거다. 오로지 민주당이 결정할 거다.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이 문제가 의외로 동부권 주민들이 좀 실망하는 영역으로 나올 거다. 여수도 지금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익산이 26만 9천 명이에요. 그럼 여수보다도 인구가 2천 명이 적거든요. 그런데 익산도 국회의원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익산은 여수보다도 2천 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2명이니까 건들려면 익산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익산은 전라북도 국회의원 수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여수도 익산 때문에 2개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천을 분구하면 가장 좋은 모습인데 결국 서부권 지역은 나머지 5개의 선거구로 다 손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목포 무안뿐만 아니라 나주 화순도 그렇죠. 선거구를 현역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이 서부와 중부에 대거 몰려 있거든요. 그럼 다선 의원 현역 지역구를 민주당이 과연 건들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있고 동부 쪽은 다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힘의 역학이 다수 의원들 6명을 다 지역구로 손댈 것이냐 아니면 초선 의원 동부 쪽을 손댈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차라리 동부가 낫지 않냐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궁금했던 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서부권이 정치적인 중심지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선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작용하는 것인지 뭡니까? 기득권이 작용한 거라니까요. 기득권이 작용했다고요? 현재 안에서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작용하는 건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다선 중심에 뭔가 이게 그 무게 중심이 좀 쏠려 있고 그리고 전남 동부 권역이 훨씬 더 인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부 권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정활동과 잘하고 못하고의 무게관계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전라남 도당 뭐 위원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초선들이 있는 전남 동부 권역에 그래도 좀 피해를 좀 떠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동의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수 그냥 단독하고 순천 분구 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수도 두석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런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어떻든 익산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부산 동래하고 익산이 기준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익산은 인구가 2천 명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익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26만 9천 명 정도는 2명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선거구 획정의 최소 하한권에도 맞으니까 이렇게 가는 걸로 본다면 어떻든 전남 지역에 있는 열세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아까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기득권은 저는 그래도 다선 의원이고 그리고 어떻든 서부권 지역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따지자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쪽 정개특위 의원들이 전부 다 나주 화순 예를 들어서 서부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또 한두 분 계시거든요. 뭐 신정훈 의원도 결국은 나주 화순인데 그렇죠. 합친다면 나주 화순도 다른 거하고 또 결합이 돼야 하는 측면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선거구 획정이 안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형태가 가장 좋은 거죠. 결국은 그 형태가 가장 좋은 거고 그럼 민주당은 이 문제를 쉽사리 빨리 결정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문제가 있잖아요. 현역 의원 문제도 있고 만일 이 문제를 빨리 손대서 만일 서부 쪽에 있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라도 개혁신당에 가버리면 민주당은 총선 전략, 전남용의 총선 전략은 지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 쪽은 아직 어느 누구도 아직 공천 문제에 대해서 확정이 없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늦게 민주당은 이 선거구 획정을 갈 거다. 그렇게 해서 혹시 개혁신당으로 빠질 만한 의원들이 못 빠지도록 갈 거다 하는 느낌이 아마 정치적 흐름이 그게 아닌가 전략인가 싶어요. 싶긴 한 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공관위 3차 발표까지 민주당에서 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전남 지역에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전남 지역 그래서 지금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순천 여수는 이미 그러니까 김대희 총장님의 그런 어떤 논평과 정치 비평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예. 게임의 룰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개혁신당이 거기서 왜 끼어들어요? 그냥 그건 관계가 없어요. 개혁신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미룬다고 될 일인가 예. 싶기도 그리고 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부정적이지 개혁신당으로 않을까. 갈 사람들은 가도 돼요. 차라리. 그 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이 받겠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안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민주당이 비판받을 것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선거구 획정 매년 나와요. 예. 지방선거 때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안을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받도록 마지막 이제 승인은 그게 뭐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들 공직선거법 약간 개정 문제도 있지만요. 어떻든 선관위안을 가장 강력하게 받고요. 국회는 추인만 형식적 추인만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입법 기관이 그럴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입법 두고 자체가. 갈 거다. 네. 이런 입법을 하는 측면이 좀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헌법 안에 있는 가치가 입법은 수정안도 발의할 수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이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합리적 결정을 하길 바라야죠. 그런데 어떻든 이게 국회가 매년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12년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요. 8년 전에도 이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었고 아마 4년 후에도 이 문제는 생길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본다면 선관위안을 절대적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이거 뭐 거의 난도질할 정도로 해서 아마 선거구 획정에 관계된 법률적인 그러한 좀 목적 내용들 상실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선관위가 미흡하지만 그래서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객관적인 정치학자들의 행정학자들 혹은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나온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최소한 이것을 받아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 필요하면 선관위 선거구 획정에 국회에서 본인들 추천목을 보내서 입장을 반영하는 형태가 낫지. 국회에서 모든 걸 재단하니 아마 50일 돼도 안 나올 거예요. 거의. 그러면 이제 정치 신인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해요. 본인을 알릴 기회도 없는 거 아니에요. 후보들도 미칠 노릇이겠죠. 네네 그런 거죠. 예. 상습적이라고 어찌 보면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승 맞네요. 이쯤 되면 거의 뭐 상습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지역의 법이 국회의원분들 가지고 있는- 예, 인터뷰를 해봐도 네. 아 중앙의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서 뭐 송구스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주시긴 하는데 말씀 주신 선관위안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떻게 없을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안을 잘못 내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기능을 잘 못할 뿐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옳다 그 안이 맞다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다만 중요한 것은 정당 간의 합의를 한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가능하겠죠. 예, 예.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국회에서 그 정개특위 구성할 때 현역 의원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은 최소화시키고 국회 내에서도 외부 전문가들 예. 객관적인 시민사회나 학계가 들어와서 그 결정하고 국회는 자기 최장 뭐그 정개특 국회 내에서 정개특위 내에서도 외부 전문가들이 오니까 국회도 좀 객관적인 정개특위를 꾸려서 최소한 이게 신속하게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나 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절대 노련할 수 없어요. 예. 네. 정치도 굉장히 전문 영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면은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싶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제발 좀 나왔습니다. 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y ass gonna be on this record. 2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충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해철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My ass gonna be doing some serious talking.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진짜